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 최유미라고 합니다. 43살의 5살 아이의 믿을 수 없는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네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육아 참여를 많이 못해서 제가 더 힘들었죠. 하지만 바쁜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안 해본 건 아니니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였어요. 저희는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제가 과장이 될 때까지 서로가 만날 접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권성용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있다는 것만 알았죠. 외국에 파견 나간 지 오래된 사람이라 대부분 그쪽 지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참조인으로 넣는 수준이었지 제가 직접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통화를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성용이라는 분이 저희 부서에 새로운 팀장님으로 오게 되었죠.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 팀장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막상 같이 일해보니 능력도 있고 다른 상사분들보다 젊어서 그런지 생각이 유연해 직원들 의견을 잘 품어주더군요. 그리고 끊을 때는 정확하게 끊기도 했습니다. 팀장님은 항상 본인의 팀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멋져 보이기 시작했고 팀장님 역시 저를 좋게 본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플 모두 회사 관리직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는 예정대로 저와 남자친구가 일하던 사업부를 분리시켰습니다. 팀장이었던 남자친구는 상무로 승진해 새로운 회사로 옮겼고 저도 같은 사업부였으니 당연히 함께 갔죠. 새로 옮긴 회사에서는 저 또한 차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 역시 회사가 분리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후 청첩장을 돌릴 땐 회사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저랑 상무님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회사 임원과 관리자의 결혼식답게 셀 수 없는 하객이 모여 우리의 결혼식을 축하해줬고 회사 내에서도 길이길이 남을 사내 커플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이미 39살, 44살로 둘 다 나이가 많았던 우리는 서둘러 아이를 가졌고 계획대로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죠. 내 2세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짧은 출산 휴가를 마친 뒤 전 회사로 복직했지만 아이 문제로 계속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더군요. 제 나이도 있으니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많으셔서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기기에도 힘들었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이모님을 찾아도 제 눈에 차는 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흔히 아이와 잘 맞는 좋은 이모님을 만나는 것은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던데 저희에게는 그 덕이 없는 것 같았죠. 몇 달을 씨름하던 저와 남편은 결국 이 상황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커리어 우먼의 길은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육아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제 아이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무척 힘들더군요. 일하는 게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이죠. 그나마 아이가 기어다닐 때가 편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어질러서 치우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난리를 쳐놓고 정말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라더니 제가 그 체력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남편도 시간이 되면 아이랑 놀아주려고 하고 쉬는 날이면 저에게 쉬라고 나갔다 오라 했지만 대부분은 잦은 출장과 야근 때문에 저와 아이 둘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네요. 그 과정을 겪으며 이 세상 아이 엄마들을 모두 존경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기간 동안 하루에 12번도 더 죽다 살았거든요. 물론 아이와 보냈던 시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저도 한숨 돌리고 여유를 찾았는데 어느 날부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색이 좋지 않더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것들을 보여주면 항상 칭찬해주던 사람이 그 즈음엔 무엇을 봐도 시큰둥하기만 했죠.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했고요. 그래서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 하며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함께 일하던 팀원에게 연락을 해볼 요량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나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전 권상무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정현입니다. 권성용 상무는 제가 입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용 상무의 저를 향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내일 회사의 모든 사실을 고발할 생각입니다. 권성용 상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곳이 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젊은 여성이더군요.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입사한 시기를 들어보니 저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휴직을 했을 때 입사를 한 것 같았죠. 전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노정현 씨는 남편에게 어떤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얘기해 주었죠. 제가 아이를 낳기 위해 휴직한 순간부터 4년까지의 그 지저분한 이야기를 그녀의 입을 통해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약 1시간의 통화 끝에 대충의 상황을 파악한 저는 일단 침착하게 그 여자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자신이 할 말만 쏟아낸 채 전화를 툭 끊고 말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던 저는 이를 악물고 남은 하루를 버텼죠. 그리고 아이가 잠들고 난 뒤 남편에게 노정현이라는 여자에게 문자와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사색유대더군요. 최근 들어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거구나 확신했습니다. 여보,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해. 당신도 애 키우기 전에 나랑 같이 일해봐서 잘 알잖아. 나 팀원들 잘 챙기는 거. 그냥 어린 직원이라서 남들보다 더 신경 써준 것뿐이야. 그래? 근데 이 여자 하는 말이 상당히 구체적이던데? 챙겨준 거라고? 웃기지도 않아 정말. 권위를 이용해서 저지르면 그 일이 묻힐 줄 알았어? 요즘 애들은 우리 세대랑 달라. 불합리한 일은 참지 않는다고. 진짜 아니야 여보. 믿어줘. 나 진짜 억울해.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두루뭉술한 남편의 말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노정현의 말이 더 믿음이 갔죠. 전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노정현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했죠. 제가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바로 나오더군요. 제가 권성용 상무가 노정현 씨에게 한 일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전 그녀임을 확인하자마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정현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과요? 이게 사과로 될 일인지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빌자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던 노정현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은 대가로 나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동안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뜬금없이 큰 돈을 요구하는 것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남편이 본인을 괴롭힌 내용을 다시 한번 말했는데 전화로 대화했을 때와 조금 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진짜 억울하다고 말했던 남편의 의견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드라마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패턴 같아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는 말로 시간을 끌었죠. 며칠 동안 저에게 돈을 요구하던 노정현은 저와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날 바로 회사 게시판에 권성용 상무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군요. 그리고 그 글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는 물론이고 저희가 일을 하는 이 업계에도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이 커지니 회사에서는 남편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당한 사람이 있으니 상황은 그 여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안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회사의 중재로 그나마 소송은 면했지만 남편의 미래는 그 여자가 말했던 대로 나락이었습니다. 퇴사까지는 아니었지만 창창했던 남편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되었죠.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산소호흡기 간신히 달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부서도 다른 부서로 바뀌었고 게다가 업계 소문이 다 났으니 이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옆에서 힘이라도 내라고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풍요로웠던 집안이 남편 때문에 기울기 시작하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예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이는 눈치를 보고 남편은 들어와서 술만 마셨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남편에게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고 했던 말이 맞더군요. 남편이 출근하는 수많은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남편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러 업체에 갔다 돌아오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남편을 봤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도 주변의 시선이 더 신경 쓰였죠. 남편의 명예는 곤두박질 쳤고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젊은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다 하기보단 잘 죽었다고 손가락질할 것 같았죠. 하지만 해야 했으니 저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빈소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을 하긴 했지만 거의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한 회사 임원이었음에도 회사 사람들 몇 명만이 대표로 왔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과는 달리 한적하다 못해 으스스하기까지 한 장례식이었죠. 물론 남편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알리거나 부르지도 않고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죠. 회사에서는 업무 중 사망한 남편을 산재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위로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던 것보다는 액수가 적게 들어왔더군요. 무슨 이유야 있겠지만 회사에 연락을 해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 가기 직전 회사에서 남편의 위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초라한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의 비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무실 물건을 정리해서 가져왔더군요. 그것을 보자 그렇게 하늘로 가버린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이제 나와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혼자 하늘로 가버린 건지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물건을 꺼내보진 않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다가 넣어놨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쯤에나 다시 꺼내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저에게 남편의 죽음보다 더 막막했던 건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남편의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는 문제로 저와 아이는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어렸고 남편이 사망하면서 받게 된 돈이 있으니 당분간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저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7개월째 됐을 즈음 남편의 비서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송 비서님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 좀 만나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사실 제가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무님 물건이 있거든요. 일단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송 비서의 무거운 목소리를 들으니 이건 나가서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몇 달 만에 만난 송 비서가 저에게 건넨 것은 제가 모르는 남편의 휴대폰과 카드 그리고 편지였어요. 이게 다 뭔가요? 상무님 물건 정리할 때 서랍에서 나온 것들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송 비서에게 받은 편지와 카드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본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난 오빠밖에 없다 하는 식의 내용과 오늘 선물에 대한 보답이야 하며 누가 봐도 연인에게 받은 것 같은 내용이더군요. 받는 사람의 남편 이름인 성룡 오빠라고 적혀 있었죠. 남편에게는 내연녀까지 있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손까지 떨던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송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실 송 비서님 말고 아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저밖에 몰라요. 사모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송 비서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본인이 옆에 붙어 있어서 회사 내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건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송 비서가 가져다준 휴대폰을 켜보니 잠금이 걸려 있었고 그녀 역시 남편의 휴대폰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하더군요. 일단 가져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이번 일은 지금처럼 계속 송 비서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이죠 사모님. 그날 그렇게 송 비서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숨죽이고 펑펑 울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 것이지 그나마 있던 측은한 마음마저도 다 부숴버린 남편이었어요. 그런 짓을 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살았었더군요. 나와 지 자식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쳐놓고요. 이제 제가 알던 남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아야 하겠기에 그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열어볼 수 없었죠.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한 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했고 바로 남편의 비밀 휴대폰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늘로 떠난 지 7개월 만에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불륜 사실이 배경화면에서부터 풀풀 풍기더군요. 그런데 내연녀가 매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진첩 안에 있는 다른 사진들을 모두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의 내연녀는 바로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폭로했던 노정연이었습니다. 남편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노정연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진 시점이 바로 이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정현은 남편과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남편은 그걸 거부했고 여자를 서둘러서 정리하려고 했더군요. 하지만 노정현은 남편이 자신을 버리려고 하자 저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더군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남편이 헤어질 것을 종용하자 그 여자는 저에게 연락해 제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었고 제가 그것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자 결국 회사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걸로 복수한 것이었죠. 남편도 오랜 시간 동안 여자에게 협박을 받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사회적 파렴치한 남편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편과 노정현의 관계를 모두 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정현 그년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 송비서에게 연락을 해 노정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회사 내에 어떤 사람과 결혼 예정이라고 청첩장을 돌렸다 하더군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행복하려 하다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숴버릴 거라면 확실히 부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다음 날 변호사부터 만났어요.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으니 바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송비서에게 부탁해 딱 한 사람에게만 이 내용을 슬쩍 흘리게 부탁했죠. 그런데 저는 딱 한 사람에게만 말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송비서가 일을 잘했는지 노정현이 결혼식을 재판 결과 이후로 미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던 찰나 저에게 상간녀 소장을 받았으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예상대로 노정현은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당신 뭐하는 짓이야? 이거 2차가 해야 알아? 당신 때문에 지금 내 결혼 깨지게 생겼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장 소송 취소해. 취소하라고! 노정현, 소리만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니? 불륜 아니라면서 왜 이리 흥분해? 혹시라도 불륜이 아니었다면 법원에서 가려주겠지. 안 그래? 진짜 상간녀가 아니면 나한테 위자료 줄 일도 없고 결혼도 잘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넌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거였어. 제 말을 들은 노정현은 욕설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상간녀 노정현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지 않고 착실하게 보관하고 있었더군요. 마치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은 모두의 예상대로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여자는 상간녀 소송에서 졌고 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회사에 노정현과의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에게 쓰여진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실은 회사에 빠르게 퍼졌고 유부남과 불륜도 모자라 성추행이라고 신고까지 한 노정현은 결국 파혼당했죠. 물론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며 재탄만 하더군요. 전화해서 무고죄와 더불어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며 자기 인생을 망친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아직 저도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여자랑 주고받았던 협박 문자를 지우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들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장을 날려줬죠. 이것은 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저와 제 아이가 받은 고통 반이라도 받았으면 해서 천천히 오랜 시간 그 여자의 목을 조를 생각입니다. 그 이후 송비서에게 듣기로는 노정현 그 여자는 사내에서 배척을 심하게 당했다네요. 남자 직원들은 노정현과 접촉하는 걸 무조건 피한다고 하더군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요. 회사 분위기는 완전 반전되었죠. 권성용 상무를 죽인 건 그 여자라는 분위기로요. 결국 노정현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퇴사했던 그 회사에 다시 입사했죠. 저와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을 적극 이용하던 회사였습니다. 그 제도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남편이었죠. 물론 재입사이기 때문에 경력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시 열심히 하면 언젠가 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이 회사에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회사를 퇴사할 때 이미 이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노정현의 일은 불륜으로 밝혀졌고 두 사람의 일이니 제가 숨어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가 아니라 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람들도 동정표가 아니라 진짜 제 모습 최유미로 봐주겠죠. 그리고 아이는 어린이집과 하원 후 돌봐줄 좋은 이모님을 구해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불륜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이 용서가 되겠어요?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면 차라리 불륜이라 밝히고 우리 가족에게 똥물이나 튀기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파렴치 아닌 아빠보다 불륜남인 아빠가 더 나은 일이라 생각해 그쪽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정현을 가만히 둘 순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씩씩하게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아이가 언제나 밝고 행복할 수 있게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